짠! 이번 문학 작품은 좀 특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걸? 되게 익숙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보통은요, 가, 나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나오면 하나는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반해서요, 가 작품, 나 작품 둘 다 그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작가는 어느 정도 들어봤었던, 여러분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아주 유명하잖아. 그 작품이 들어있는 시집의 제일 첫 장, 그러니까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시가 바로 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봄이라는 작품은 제목이 거의 다 말해줬어요. 봄이 가지고 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걸 잘 따라가면 되고요. 나 작품은 딱 제목에서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이렇게 나오잖아. 겨울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또 처음으로 이 세트를 얘기하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스텝 1.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제목,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제목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일 것 같아. 감 잡기. 거기에 문제니까 보기를 줍니다. 보기에는요, 다양한 작품과 관련된 맥락 정보를 주거든요. 우리 현대시는요, 사실 하나의 정답에 어떤 해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니까 이 기준 틀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면 돼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 기준 틀대로 읽어주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스텝 2인데, 두 번째는 그냥 작품을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하자는 거야. 모든 현대시는요, 우리한테 이 작품의 내용을 말해주는 화자가 있어요. 맞지? 그럼 화자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요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한 문장 아니어도 돼.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작품 읽으면서 찾아가 보세요. 특히나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가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정서예요. 그거 뭘로 알 수 있게? 서술어나 수식어를 통해서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낯선 문학 작품 만났어. 서술어나 수식어 주목해. 이 얘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저도요, 지금부터 읽어갈 텐데 요 스텝 1, 2 단계를 밟아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해 두세요. 자, 갑니다. 우선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 문제 있어요. 22, 23, 24 세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 보기 봐. 시에서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계절이다. 세 번째 줄에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무슨 이미지? 자, 희망적 이미지. 소생,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생성한다 라는 말이야. 죽어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맞지? 자, 자연의 순환적 이치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 자, 그 다음 또 계절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 자, 두 번째는요. 이 자연의 모습을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하는 거지. 이건 자연의 섭리야, 맞지? 이걸요. 뭐랑 이렇게 연결 짓고 있냐면 인간의 삶의 모습과 연결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틀대로 읽어봐 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 요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봄에 대한 얘기다.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예요. 앞에 뭐뭐 하는 듯은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을 등에다가 지고 가는 것 마냥 그런 듯이 봄은 그만큼 멀다는 거야. 아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든 햇빛에, 먼저 햇빛이 조금 온 거야. 그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그 개나리의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요. 봐, 기본적으로 가는요. 봄이라는 이 계절에 대해서 화자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자, 아직까지 봄이 훅 오진 않았는데 미리 온 햇빛 조금, 그 조금의 햇빛에 개나리가 이렇게 꽃 피운 거야. 그러면서 그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 안 어렵죠? 자,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자, 겨울짐 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린다라는 것이요.
내려놓고 쉰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야. 자, 그럴 때도 됐고, 자,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됐어. 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대요. 자, 그래서 봄은 뭐래?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온대요. 자,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온대요. 자,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온대요. 이해돼요? 돌아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목을 딱 읽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봄은요, 사랑의 계절이다. 그리고 다 멀리 간 것, 서운하게 갈라진 것, 갈등하던 것들이 다 녹아서 만나는 계절, 돌아옴. 이게 핵심이네요. 됐죠? 계속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아름다운 예쁜 시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기분 좋게 했어요. 교무실에서 학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바로 풀어보는데 문제가 안 풀려. 작품이 너무 몽글몽글 아름다워가지고 보세요. 봄.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이거 뭐야? 다 제각각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 자연에서부터요. 사람까지. 그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다 제자리로 온다는 거야. 산은 산으로. 그런데 이 대목 보세요.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그 뿌리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상견례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서로 마주보고 인사한다, 예의를 갖추고 만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죽은 것과 산 것은 어찌 보면 정반대, 대립적인 느낌이잖아. 그런데 그런 속성들까지도 다 봄은 아우른다는 거야.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존중해 준다라는 거야. 뭐가요? 봄은 그렇다는 거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봄이라는 그 따스함, 사랑,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요, 이런 자연물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 포함해서 제자리를 지킨다라는 거고, 그걸 상견례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상견례를 이룬다는 것 같아. 서로 존중하고요,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상견례를 이루는 시간이 봄이야 라고 하자는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꽃은 봄에 피잖아. 보세요.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꽃이라는 건 사실 정말 one flower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봄을 맞이해서 생명을 이렇게 꽃 피워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명체는 짧은 가을 해에 어딘가에 가. 그런데 아까 보기에서 자연의 순환의 원리로 읽으라고 했죠. 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다시 봄은 언젠가 온다고. 그래서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계속 갈게요.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이제 봄 기운을 맞아서 꽃이요, 찬란하게 꽃밭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와, 멋지지 않나요? 화자도요, 여기서는 이루는가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락에서 묵은 빨래뭉치, 오래 묵은 그런 빨래뭉치도 봄 기운에 풀리는 거지. 꽁꽁 얼어붙었던 게 다 풀려. 봄빛을 따라 나와서 다락에 숨어 있던 게, 다락에 있던 게 산골짜기로 나가는 거야. 그 다락과 산골짜기는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란 거 아시겠어요? 왜냐? 이 산골짜기는 봄빛을 맞은 산골짜기야. 그래서 겨울에 살았던 그 겨울산 그 뼈, 꽁꽁 얼어붙은 그 뼈를 씻으면서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이 시냇가는 봄 기운 가득한 시냇가지. 이제 이 빨래뭉치를 제대로 이 시냇가에서 녹여주고 빨아주려고. 봄의 생명력, 에너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더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만드는 게 처음 시작 뭘로 시작했게요? 그렇지. 얼음은 이렇게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봄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시냇가로 줄줄줄 물이 흐르는 이제 녹은 시냇가야. 그러니까 봄이라는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요, 굉장히 따뜻하게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봄은 사랑이고요. 봄은 모든 것들이, 멀리 갔던 것들이 돌아오는 계절이고, 서로가 서로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마주보는 상견례의 시간이고요. 봄은 생명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런 화자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나 한번 가볼까요? 나도요, 보기를 기준으로 이제 나를 읽어봐. 보기가요, 희망, 소생, 자연의 순환을 인간의 삶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걸요?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 작품은요, 실제로 한 대형 서점에 아주 큰 그 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한동안 걸려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보세요.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보이고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지금 수식하고 있지, 그런 겨울 들판입니다. 겨울 들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하, 지금 나는요, 핵심이 겨울 들판인데 그 겨울 들판은 방금 수식된 표현을 보니까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별로 없어 보여. 별 볼 일 없어 보여. 자, 계속 가볼게요. 매운 바람 끝자락, 맵다라는 건, 바람이 맵다는 건 굉장히 차갑다라는 의미야. 자,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와, 그러면 아주 추운 겨울날 시련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 저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요,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를 겨울에 홀로 걸었어요. 바닷바람 막 맞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얼어붙을 것처럼 매섭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다. 보세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서 혹은 겨울처럼 추운 계절에 매운 바람을 우리가 끝까지 갈 때까지 맞으면 되게 맵겠지, 되게 춥겠지. 근데 오히려 따사로움이 있대.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치에 대해서요, 역설적으로 인식하는 대목이지. 보세요.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이거 꿈꾸며 뒤척이고. 자, 나 지금 아직은 추워. 아직은 다 녹지 않았거든? 근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요? 보기의 기준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희망, 소생. 그래서 맞으면 따뜻해. 겨울 들판에서요, 따스함도 느끼고요, 희망도 느낍니다. 희망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수식하는 표현 봐. 잘은 모르겠지만 이 들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지. 생명력이 넘치죠.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 이 봄 기운이잖아.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희망이지. 됐어요? 생명력을 가진 그 대상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걸 겨울 들판에서 읽어내는 거야.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보세요. 내 신발에 달라붙어 있는 이 흙의 무게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않아. 그만큼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유 보세요.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만이 어딘데? 겨울 들판이야. 겨울 들판에서는요, 편안함도 읽어낸 거지. 누가요? 화자가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제목이 또 나오네. 반복되네요.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아하! 아까 보기에서 이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삶으로 연결짓는다라고 했지.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차가워 보이는 냉혹한 겨울 들판 안에서 따스함이 역설적으로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적용시키는 대목이야. 마지막 대목이.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죠. 나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재단했던 건 아닐까? 혹은 나조차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 일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함부로 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주제의식이 명확하죠. 겨울 들판에서의 따뜻함을 읽고 생명력을 읽고 인간의 모습을 성찰한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다 읽었어?
가와 나의 정서가 비슷하지 봄과 겨울 들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쉽게 풀릴걸요? 가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봅니다. 자, 시키는 대로 가봐.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여러분 개념어 나왔어요. 시상 뭐예요? 시에 나타난 생각이에요. 시에 나타난 그 시상 생각입니다. 그럼 봐. 명사로 이 생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드러냈는지 명사 마무리했는지 보면 되네? 없어. 명사를 마무리한 대목이 없어요. 마지막에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안 돼.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분 수미상관이 뭔데?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거나 데칼코마니처럼 아니면 약간 변주하지만 비슷하거나 그러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보세요. 1년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처음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년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시냇가로 간다. 이거 수미상관 전혀 아니지. 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끊어봐. 이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뭐뭐 하, 자로 끝나면 청유형 어미거든요. 나 보세요. 여기 없어. 있었다, 알았다, 않기로 했다로 끝나지 청유형 어미가 어디 있어. 됐죠?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 자, 여러분 반복은 곧 운율, 리듬감. 또 반복은 곧 강조, 연결 가능합니다. 답 나왔네요. 답 4번이지. 가도 우리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봤잖아. 어디 반복되어 있어요? 그렇지. 앞부분에 이연애 한번 볼래?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자, 울타리를 뭐뭐 할 때도 되고 이런 거 다 반복이야.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뭐뭐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반복이죠. 자, 오케이. 자, 가와 나는 모두 정자를 명시적으로 설정. 명시적이라는 건요. 뚜렷하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 보이게 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정주의 추천사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향단이 등장했지. 여기는요. 정자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23번에 기역, 개나리, 니은, 들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수식하는 표현과 서술하는 표현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자, 기역을 먼저 볼게요. 개나리는 먼저 든 햇빛에 이 개나리가 포실포실 피어서 생명력을 피워내는 거지. 자, 그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 아, 개나리 노란빛이야. 되게 그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들풀은요. 나에 나오는데 초록빛을 가지고 있어. 싱싱해. 역시나 생명력이네요. 키 작은 들풀도 희망을 가지고 햇살을 기다리고 있어. 됐죠? 그러면 가봅시다. 적절한 거 하나야. 기역은 햇빛, 니은은 햇살과 그러면 대비되고 있어. 이 대상물들이. 얘는 햇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개나리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예쁘게 꽃 피우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돼. 자, 기역은 처음과 니은은 저만치 어울려 외로움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자, 기역은 보실보실, 고만고만 어울려서 숭고한 희생? 말도 안 돼. 그냥 너무 기본적인 정서 파악 제대로 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보세요. 기역은 노란빛 나와있죠. 색채가 나왔지. 싱싱한 초록색 빛 나왔죠. 조응해서 생명력 연결되죠. 생명성을 환기,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예요. 답은 4번. 기역은 피어서와 니은은 모여 앉아와 종하여. 그럼 상실감. 정서 제대로 읽어냈니? 이 소재가 가져다주는, 이 시어가 가져다주는 그 시적 맥락 속에서 정서 제대로 파악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24번. 보기는 미리 읽었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이 보기를 근거로 작품을 아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석만 잘했으면요. 이런 문제 그냥 풀립니다. 보세요. 가에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봄의 힘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다? 그대로 나오네. 맞지? 멀리 떠난 게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봄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절적인 힘, 소생이라는 것과 보기 내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매운 바람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뭐 어떻게 돼? 따사로움을 느낀다라는 이 인식에서 화자가 겨울을 따사로움을 느끼는 그걸 소생의 가능성이 내재된 계절로
연결 지을 수 있죠. 오케이. 저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11월 겨울이잖아. 이 겨울이요. 내년에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정말 그 생명력을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야. 내재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여러분이 쌓아가야 됩니다. 이 겨울에. 겨울이라고 움츠러들어 있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계속 갈게요. 가에서는 가을에 어디쯤 갔던 꽃이 봄을 만나서 따라왔지. 자, 꽃밭을 이루었지. 감탄하잖아요, 화자가. 자, 나에서는 덜 녹은 눈발이 아직은 덜 녹았어. 근데 봄이 되어서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는 것, 희망이었지. 자, 여기서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화자가요, 자연은 순환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가을이지만 봄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꽁꽁 얼었어. 꽁꽁은 아니지. 덜 녹았어. 아직은 완전히 녹지 않았어. 그 눈발이 결국에는 봄이 돼서 녹을 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계절이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죠. 오케이. 자, 길지만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가에서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온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나에서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 대목 기억나니? 내 삶의 고난, 나에게 어떤 삶의 무게, 힘들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로 읽었는데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입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흙의 무게, 삶의 무게가 진짜 고단함, 무게, 무거움 이건데 희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그 가에서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온다는 건 묵은 것이 다락에서 나와서 이제 시냇가에서 봄빛을 맞고 봄빛을 따라 나온 것. 이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요, 이 부분은 되게 삶의 고됨, 힘듦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4번. 가에서는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자, 자연물을 사람. 얘기까지, 자연물에서 사람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나에서는 겨울 들판과 사람을 연결했죠. 마지막 대목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과 자연을 관련 짓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에서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견례,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었죠. 서로 극단에 있는 것끼리 마주한대요. 자, 거기서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 됐죠. 상견례. 만나고 마주하고 화합으로 연결 가능. 자, 나에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나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 얘기.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라고 연결 가능하죠.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미 풍경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송기숙 작가는 제가 별표를 하나 해드릴게요. 2021년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예, 우선 별세를 하셨는데, 그래서 원래 문학에서 작가들이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은 그 작가의 그동안의 작품에 대한 그 정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살아계실 때는 추가적으로 작품을 계속 내실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그 사람의 문학사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나 정리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송기숙 작가도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향후 지금 1학년이잖아요. 3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두 번은 만나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해서 별표를 해둔 겁니다.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송기숙 작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성으로 많이 착각하는데 남성입니다. 남성 작가시고요. 예, 몽기미 풍경이라는 그런 작품. 사실 이거 그럼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려면, 송기숙 작가는 분단문학으로 사실 유명해요. 분단문학으로 유명해요. 오케이? 우리나라 이제 전쟁 이후에 분단에 대한 아픔 같은 걸 다루는 그런 문학으로 좀 유명하고요. 근데 사실 몽기미 풍경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 그치? 전혀. 여공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나? 옛날에 말하자면 힘든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그 여성들이 이제 공장 직군 같은 걸로 일하던 뭐 그런 모습 같은 걸 다루는 게 바로 이 몽기미 풍경입니다. 몽기미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으로 고향을 의미하는 건데, 문학은 뭐부터 본다? 당연히 보기부터 본다. 보기 읽어봅니다. 이 작품은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 1978년인가 되게 말에 쓰였어. 자, 어촌마을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을 중심으로, 자 봐, 인물들이야. 그것도 어촌마을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대요. 또 고된 노동의 현실을 통해서 고된 노동의 현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지 당대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촌 마을은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공간이야. 경제적 발전에 낙후된. 그래서 어촌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경제적인 낙후. 어떤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고. 자, 도시의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움의 공간.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그리움의 공간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정보가 나온 거야.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야. 여기 소외감 어디다 적어둘까? 여기다 적어둘까? 이게 선생님이 왜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모르는지 알겠어? 아직 인물이 안 나서 그래.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소설이기 때문에 우선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많은 힌트를 거의 주제의식을 알려준 셈이죠. 그죠? 그걸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보겠습니다. 작품. 멀리서 안타깝게 손만 흔들고 흔들던 그 연락선이 드디어 몽기미에 닿았다. 어디? 몽기미라는 공간을 얘기하네. 연락선에 올라선 아이들은 선생님 사람에 무조건 다 동그라미 칩니다. 인물이 나오면. 자, 이 아이들은요 모두 2층으로 우르르 올라가 난간을 붙잡고 먼 바다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연락선이 드디어 닿았대. 우선 이 연락선은 반가운 거야. A라고 묶여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화 돼서 나오는 거고. 그치? 안타깝게 손만 흔들었대.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연락선이 온 거야. 애들이 탔어. 멀리 까맣게 보이던 섬들이 차츰 가까워지고 동네가 나타나고 멀리 회색으로만 보이던 섬들이 차츰 가까워지고 포구 모습이 드러납니다. 와, 기와집이다. 죄송해요. 그죠? 예, 연락선을 대는 포구에 말로만 듣던 까만 기와집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배들이 스무 남은 척이 있었다.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리고 있단 말이야. 자,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섬 아이들이야.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어떤 도시의 풍경이라고나 할까? 예,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란 거야. 와, 기와집이다. 어떤 도시의 모습에 감탄. 그들의 심리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두시진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써도 돼. 오히려 그게 더 나올 수도 있어. 독서 지문에서 간단한 필기는 오히려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도시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와, 기와집이다 그러면 와, 진짜 이 시골 풍경이네. 이제 그런 세대에 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지만 얘네들은 기와집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래 나와요.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 부두를 가득 메고 있었고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요. 큰 길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자동차가 빵빵. 색색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간판, 수많은 상점, 거기에 빼곡히 쌓여있던 갖가지 상품 모두 꿈에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었어. 몽기미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도 기껏 연락선을 탄다거나 벼랑에서 바다로 곤두박이 따위였지 이런 엄청난 세상은 지금 이 도시의 모습을 엄청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몽기미의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뭐 크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1970년대니까 이 어촌의 경제적 낙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거야. 즉 여기 어촌이라는 공간이 바로 몽김이에요. 뭐 여기까지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에 머무르셔도 돼요. 몽김이 아이들이 어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다는 것과는 알겠지. 그리고 여기 A라고 묶여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여기 별표. 옛날에 서술상의 특징 전체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경우 있었는데 A나 B로 묶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1학년 때는 A로 묶어서 하나로 내지만 2학년 때는 두 개로 A, B로 묶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A에서는 어떤 서술 방식, B에서는 어떤 서술 방식 이러면서 내용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난도가 올라가니까. 그치? 그런 방식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막 열거해놨잖아. 이 도시의 모습을 엄청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바로 그 전까지 많은 열거와 묘사를 해놓고 있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야, 저 비단 좀 봐. 순자의 손을 손을 잡고 가던 두 학년 아래 남분이가 걸음을 멈추며 이 아이들 중에 바로 누가 있던 거야? 순자도 있었고요. 남분이도 있었던 거죠. 그냥 이번에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물 이름을 밝혔으니까 중요한 인물일 거야. 그치? 자, 남분이가 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질했다. 포목 전에 주인이 손님 앞에다 비단을 쫙 펼쳐놓고 있어요. 가게 벽에는 그런 비단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막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남분이는 그 비단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더구나 서울의 며칠 동안은 무슨 동화 속의 세상을 헤매는 것 같았어. 엄청난 세상, 동화 속의 세상, 도시의 풍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기차에서 남분이는 어째서 우린 이런 세상을 놔두고 그냥 그 작은 섬에서 살아야 하나. 그 작은 섬, 어촌,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가. 남분이는 되게 한탄을 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도 도시에서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순자는 바로 그 서울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5년을 살았다. 자, 9월 학평 때도 쌤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장면으로 나눠서 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요, 결국에 순자가 어렸을 때 경험한, 즉 회상적인 부분이야. 처음으로 도시를 봤을 때 감탄했던, 놀라웠던 그 경험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자, 5년 동안 서울에 와서 살았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그 동화 같던 서울에 대한 소녀의 꿈이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으로 조각이 나는 기간이었고, 그 조각난 꿈을 딛고 살벌한 현실에 뼈마디를 부딪히며 자신을 추슬러 온 기간이었다. 어려서 왔을 때는 따뜻하게만 웃어주던 그 서울, 어렸을 때 아까 방금 이 부분, 어렸을 때 봤을 때 이 동화 속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걸 다 지워도 되죠. 오케이? 여기는 지울게. 왜냐면 이 장면이 앞부분 장면 끊기기 전에 대부분이었고요. 여기도 지울까? 지금 우리 이건 보기에서 봤던 거야. 보기에서 봤던 거. 지금 순자가 뭐를 느끼고 있는 거야? 고된 노동의 현실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줄이 삐뚤어지냐?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얍! 오, 좋아! 기분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그래서 꼭 이런 거 가만두고 못 보는 이상한 성격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순자가 바로 그 서울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5년을 살았대요. 5년 동안 뼈가 저미는 고통, 살벌한 현실, 원래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동화 같던 서울은 싸늘하고 매정스럽게 돌아앉아 있었다. 우선 여러분이 아직 고된 노동의 현실까지 안 오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지금 냉혹한 서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냉혹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순자가 그때마다 순자는 집에서 돼지처럼 기던 돼지 새끼 문열이가 떠올랐다. 문열이가 뭐냐면 이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문열이야. 되게 한 번에 많은 자식을 낳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동물 중에서 이제 처음 태어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걸 문열이라고 하는데, 몰라, 어렸을 때 그 돼지 새끼 문열이라는 게 있었나 봐. 떠올랐다. 다른 새끼들은 그 어미 젖꼭지를 두세 개, 세 개씩 차지하고 막 빨아들이는데 문열이는 힘센 녀석들 사이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주댕이에 깨깨 배뚫기만 하고 한 모금도 빨지 못하고 우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예, 그렇지만 그런 새끼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널퍼덕 퍼질러 있는 젖꼭지만 맡기고 있는 어미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저러니까 잡아먹는 짐승이겠지 싶었어. 아우, 자식 좀 챙겨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거야. 즉 순자는 그때 당시에 이 돼지 새끼 문열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였어? 뭘 느끼는 거야? 연민을 느꼈던 거야. 불쌍하다. 쟤 좀 챙겨주지. 그런 정서를 느꼈었어. 근데 뭐라 그래? 서울에 온 자기는 바로 문열이가 되어 있었고
그 어미돼지처럼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에서 느끼는 아까 뭐 바로 요거 써먹을 때가 왔지, 그지? 내국한 서울 생활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 연민을 느꼈다가 이제 뭘 느끼는 거야? 오, 동질감이야. 자신을 비유한 대상이야. 자신의 서울 생활의 모습이 투영된 게 시골에서의 그 문열이가 되는 거죠. 돼지, 문열이 되지. 자, 순자는 그렇게 이렇게 문열이처럼 이 공장, 저 공장 떠돌아다니다가 장난감 공장에 자리 잡았고, 이제 숙련공으로 월급도 이제 4만 원이나 받고요. 그럭저럭 5년이 흘렀고요. 그동안 순자는 고향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지만, 깔 보는 사람도 없고요. 쳐다볼 사람도 없고요. 무엇에 쫓기는 절박감도 없고요. 무엇보다 몽기미의 그 포근한 인정이 그리웠다. 뭐 결국에 이 몽기미는 순자에게 인정과 여유의 공간인 거죠. 쫓기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 인정이 그립대잖아. 그리고 이 그리움의 공간인 거고. 그 부분이 나온 거야. 자, 아까 장면을 한번 어렸을 때 회상 부분이 있었고 지금 순자를 포커스로 잡아서 이야기했었고요. 자, 중간 줄거리가 나와. 중략 줄거리는 항상 중요해. 이제 장면이 바뀐다는 힌트를 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정보를 캐치를 해야지. 순자는 상경하 이후 처음으로 고향 가는 기차. 아, 상황 알겠지? 순자는 고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남분이를 만나 몽김이 소식을 듣는다. 자, 다시 지워봅니다. 뭐 이것도 지워도 되겠지 이제. 응. 자, 뭐 했다? 기차에서 둘이 만났어. 자, 섬을 산다는 것은 근처 무인도 1년간, 그러면서 몽김이 소식을 듣는 거야. 섬을 이렇게 구매를 한대요. 그죠? 근처 무인도에 1년간 해초 채취권을 사는 걸 말한다. 섬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해초 채취권을 사는 거래. 그지? 자, 그 해에 갯것이 잘 자라면은, 그러니까 갯가에서 자라는 것들이 잘 자라면 상당히 재미를 봐. 근데 흉절일 땐 본전도 못 건져. 듣보기 장사에 애 말라 죽는다고. 듣보기 장사가 뭐냐면은 털을 딱 잡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행을 바라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듣보기 장사야. 그러니까 듣보기 장사에 마음을 졸이는 게 뭐겠어. 장사가 안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하는 거. 애 말라 죽는다고 그런 투기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듣보기 장사가 그 투기한 사람과 연결되는 거야. 연결시켜놔. 연결. 투기한 사람들이 이름 봄부터 미역은 포자가 제대로 났나, 톳은 제대로 붙나, 뭐 부등가리 안옆 조이들 가슴 조이고 날마다 그 섬에 들락거렸어. 섬을 샀는데 거기서 미역 같은 게 잘 안 자라면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자, 순자는 몽김이 집집마다 굴짝처럼 너덜너덜 달라붙은 그 가난이 새삼스레 가슴을 후볐다. 여기에 대한 순자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인물의 심리는 중요해. 가슴을 후볐대잖아. 가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누가? 순자가. 자, 나는 작년에 우리 집에 30만 원 송금했어. 그리고 또 그만치 저축은 저축대로 따라했거든. 언니, 우리 동네에 한 집 1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누가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 남분이겠어. 몇 학년 어린 애라고 앞에서 정보가 나왔었으니까. 얼마인 줄 알아? 어촌에서 갯것을 똑같이 나누니까 뻔한데 뭐 이런 돌김 이런 것들을 상에 넘겨서 촘촘히 계산해보면 1년 수입이 꼭 12만 원이야. 근데 한 달 벌이도 못 되더라고. 깔깔깔깔. 재수없죠. 그죠? 잘못 얘기하면 그런 정도인데 자기 돈 많이 번다고 되게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남분이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대놓고 나오죠. 예, 지금 뭐 했어? 서로 대화를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 그러면서 한 달 수입이 12만 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정도다. 자랑을 넘어선다.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벌이가 좋아?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남분이 야살스럽게 히들거렸다. 얄밉게.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분이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실망하긴. 운전하고 있어. 히히. 운전? 아니 계집애가 어떻게 운전을 다 배웠어? 이때 당시가 이제 70년대 막 이쯤입니다. 그죠?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운전이야. 기술이 필요 없는 운전? 주전자 운전 있잖아. 주전자 운전이라니? 순자는 더 눈을 크게 뜨고 도무지 어리둥절할 만한 표정이었다. 순자는 자기의 지금 직업을 밝혔는데 주전자 운전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긴 대화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한 척 해야 된다 그래.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야 돼. 남학생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여학생은요, 이모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자친구 나이가 너무 많다, 그지? 다들 이모라고 생각해. 자기 이모 얘기라고. 이모 없으면 고모. 자, 순자는 더 눈을 크게 뜨고 도무지 어리둥절한 표현. 그게 도대체 뭐야? 주전자 운전? 어리둥절?
아유, 칵 막혔구만. 서울 헛살았어. 깔깔깔깔 계속 웃어.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손에다 쥐어 모셔야겠구만. 딱 알려줘야 하냐. 술주전자 운전 말이야. 술주전자 깔깔깔깔깔. 그러니까 순자는 그제서야 운물이 도는 듯 눈을 거슴실하게 떴다. 어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하는 거야? 술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순자가 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때? 서울세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지금 서울에 주전자 운전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몇만 명인 줄 알아? 그것도 당당한 직업이야. 그 사이 식순이 공순이 다 해봤지만 남의 종살이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노동 같은 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상은 그거죠.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몸뚱이 도살이고 더러운 새끼를 구박받으며 붙잡혀서 하루 종일 뼈골 빼봐야지. 하루벌이가 얼마야? 서울서 사람값은 하나도 돈이고 둘도 돈이야. 사람의 가격은 돈으로 평가된다. 라는 자, 남분이는 어떤 가치관? 인물의 가치관 파악 중요하죠. 예,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 쓸 필요 없겠다. 자, 깜빡했네. 보기에서 우리 봤었어.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만치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 서울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면서 남분이는 조금 더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10만 원 넘게 번다는 자기가 과장이라면 공순이들은 급사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돈으로 자기가 신분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몽기미 풍경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몽기미 풍경 읽어보면은 이거 외에도 원래 이제 순자가 되게 고향에서 싫어했던 자기 좋아했던 순자는 싫어했지만 자신을 좋아했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여공소설이라 그랬잖아. 그지?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남분이랑 얘기하던 중에 예전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공장의 그 한 언니를 생각하면서 고향에 가는 길에 결국엔 그 언니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1학년이지만 2, 3학년 올라가면서 언젠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 연계교재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두세 개의 정보를 추가로 알아둬야 돼요. 연계가 되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꼭 그렇게 해두시고요. 문제로 갈게요. 아까 이 부분 선생님이 쭉 빨리 읽었었죠.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렸어. 크고 작은 물건을 빼곡히 차 있었고 큰 길에 사람들이 있었고 자동차 빵빵거리고 색색 꾸며놓은 간판 아래 수많은 상점과 거기 빼곡히 쌓여있는 갖가지 상품들이며 모두가 꿈에도 보지 못한 광경에서 몽기미 아이들은 밤에 꿈꾸는 꿈에도 연락선을 쭉 읽을 필요 없죠. 아까 읽었으니까. 뭐 한 거야? 그 도시의 풍경을 묘사했다 그랬잖아. 열거했다 그랬잖아. 그지? 우선 여기서 많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고 하는 순간 이거 틀려. 여기 나가 나와. 나가 나와? 안 나오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해주는. 그지? 여기에 인물의 행위가 제시돼 있어? 있어. 어디?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렸다. 와. 행위가 제시돼 있어. 긴박하니 이게? 아니지. 도시의 풍경을 보고 놀란 거야. 요약적 서술을 통해 오히려 이거 확 늘어났는데. 요약적 서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은 목포에 닿자 놀랐고 거기에는 도시의 아주 화려한 모습이 있었다. 그럼 끝나. 이거. 그게 요약적 제시죠. 그리고 이거 모르더라도 갈등이 해소. 갑자기 무슨 갈등 해소야. 그래서 추측하는 표현을 되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상.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추측하는 표현? 감각적. 아까 선생님 묘사. 그지? 관찰 대상. 도시의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랑 실감은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 그치? 정답 5번. 31번 갑시다. 연락선. 연락선은 어떤 공간이었어? 애들이 그걸 타고, 몽기미 아이들이 그걸 타고 도시로 이제 갈 때, 와! 이렇게 하는 공간이지. 그치? 인물이 기대했던 바를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기대보다 더한 걸 확인하게 되지. 근데 기대했던 바를 확인하게 하는 건 어느 정도 맞아. 인물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소재야? 아니란 말이야. 애들이 타고 놀러 나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 기다리던 도시 풍경을 보게 되는 곳이야. 타인과의 단절을 유발하냐고? 아니야. 인물이 거부해오던 운명을 수용해? 무슨 얘기야.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라는 세상을 체험하게 해주는 소재야. 내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거니까 얘도 맞겠지만 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선생님 문제 풀면서. 선생님 문제 2번 풀어본다고 얘기했어. 전상. 한번 진짜 여러분처럼 막 풀어봅니다. 샤프로.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수업 준비해야지. 한번 예쁜 글씨로 한번 쭉 적어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되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답이 이걸 것 같다. 답은 내리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답이 이거 맞더라고. 기차 봐봐. 기차 뭐였어? 여기서 기차가 아까 2번 나오는데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남분이를 만났던 그 기차 말고 돌아오면서 왜 우린 도시 애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야. 딱 그 기차야.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야. 이게 X야. 그래서 답 5번이야. 왜? 인물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 도시에 나갔다 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금 현실, 그 결핍된 상황을, 시골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공간이야. 5번이야. 인물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공간, 이건 살짝 세모더라고. 앞에 X지만. 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이게 되니까. 근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공간은 좀 약간 애매해. 그지? 그래서 세모해도 앞에가 이미 틀리니까. 인물이 타인과 소통하는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운명을 개척해? 아니야. 자신 신세한탄하는 공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 언니 우리 동네 한 집 1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만 보면 문제 못 푼다. 풀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의 문학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실제로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어디 찾아야 돼? 그 앞뒤 아래를 찾아야 돼. 기억의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 남분이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자랑하고 싶어한 남분이의 심정. 고향의 상황과 비교했잖아.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조심스러워하는 남분이의 태도. 자 실망하지 않을래? 각주까지 달아서 뭐 해줬어요? 야살스럽게 히들거렸대. 얄밉고 대바라지게. 하행 언니 이게 조심스러워해? 아니야. 각주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이 부분 바로 아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만 보고는 문제 못 풀 수도 있어. 왜? 이걸 혹시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 아랫줄을 봐야 돼.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전자 운전? 그게 뭐야? 나 이해 못해. 어리둥절. 남분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그러니까 너 하면서 짐작하고 있는 거. 그것 당당한 직업이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아까 보기는 봤습니다. 그쵸? 핵심적인 거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 여러분이 지금 까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살벌한 현실 어디서 느끼는? 서울에서 와서 느끼는 삶의 모습이야. 순자의 삶에서 노동자의 현실. 노동자의 현실 어디에서? 노동의 현실. 그럼 맞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소외감 느껴? 문열이와 동일시 여기지. 소외감 느끼지. 소외감 나와 있었지. 어디 있었나? 그림의 공간 소외감. 소외란 단어를 왜 못 찾나? 여기 있네. 그치? 본전도 못 건지며 가슴 조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섬을 샀던 사람이야. 투기했던 사람들이야. 날이면 날마다 그 섬에 들락거렸어. 가슴 조였어. 투기를 해놓고 돈 못 건질까봐. 그지?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에게 어촌마을은 그리움의 공간이라고. 그리움의 공간에 투기하는 사람 많니? 안 되지. 몸김이 집집마다 달라붙은 그 가난. 가슴 후볐다. 안타까움. 바로 뭐에 대한 안타까움? 낙후된 농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미 답은 나왔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라서 3번 답은 나왔지만 식순이 공순이 종살이 취급밖에 받지 못한다며 돈을 쉽게 버는 일을 택한 남분이의 모습에서 아까 얘기했죠. 물질 만능주의적 그런 가치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33번 문제. 우리 후반전에서 앞부분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작품 바로 우리 갈래복합. 앞에 고전시가 낯설긴 했을 테지만 앞에 선생님 OT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눈에 좀 빤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이후 작가의 일민가라는 단어 작품인데 일민가가 뭐냐면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나 할까? 근데 여러분 윤희우가 누군지 아세요? 윤희우 씨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우리 고전시가 있을 때 순응이 사랑하는 작가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윤 씨 누구? 맞아요. 윤선도의 손자입니다. 윤선도의 손자도 또 이런 작품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은일가사라고나 할까? 자연 속에 있는 우선 보기부터 봐야 되겠지.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와 나는 자기 성찰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래요. 가는 속세에서 갈등을 겪고 은거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자, 힌트를 딱 줬어. 뭐?
속세에서 갈등. 그래서 뭘 한다? 은거하는 삶.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거지인 자연에서 무엇을 얻는다? 위안을 얻어. 복에 나와 있는 얘기야. 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연에서의 삶에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다. 말하자면 뭐 속세에 미련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이거다. 많은 힌트를 또 줬습니다. 어쨌거나 은거하는 삶이 나올 거고, 속세를 좀 지향하는 모습도 보일 거고, 속세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도 보일 거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 몸이 늦게 나서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고전 느낌이 좀 덜 나죠. 중간중간에 한자가 있긴 하지만 아래 하자 같은 게 없으니까 읽어가기 좀 편할 거예요. 강호에 임자되어서 풍월로 늙어간다. 뭐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 늦게 나서 세상은 속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내 속세할 일 없어서 강호의 임자가 되어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풍월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자연 속에서 늙어간다. 바람과 달 그 안에서 늙어가니까 물외청복이 없다 하겠느냐마는 물외청복 속세 바깥에 있는 그런 맑은 복,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런 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왜? 나 이렇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없다 할 수 없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애달픈 일이 하고 많다. 하다가 많고 많다죠, 그죠? 하다가 많다니까 애달픈 일 많다. 뭐 해서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돌이켜 생각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애달픈 일을 이야기할 거야. 만물의 귀한 게 사람이 으뜸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가 돼서 이목청명을 갖춰서 삼기다 이런 단어 알아둬야 되죠. 삼기다. 우리 아직 1학년이니까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체크해 두세요. 생기다, 태어나다. 자기 자랑. 나 그중에 남자 돼서 이목총명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걸 갖췄다. 평생에 먹은 뜻이 일신부귀가 아니야. 내 한 몸이 부귀하게 살아가는 게 내 뜻이 아니야. 세월이 훌쩍 가고 지업의 때를 놓쳤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지업이죠. 자신의 일에 뜻을 두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로 학업의 뜻을 두는 거죠. 그것에 때를 놓쳐.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때를 놓쳐서 백수공명을 겨우 이뤄냈어. 겨우그로 이뤄냈어. 백수공명이 뭐야? 흰 머리, 하얀 머리의 공명이야. 말하자면 늦은 공명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무 때를 놓쳤어. 그래서 늦은 공명을 이뤄냈단 말이야. 종적이 저하고 좀 어색하다는 얘기야. 저하다는 건 내 자취가 좀 어색하고 세상의 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벼슬길 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너무 기구했어. 왜 애달픈지 알겠지. 겨우 백수공명을 이뤄냈단 말이야. 흰 머리에 공명을 이뤄냈는데 너무 기구해서 수년 동안 낮은 벼슬로 그냥 남을 따라다니다가 삼춘휘 쉬어가니 촌초심이 그지없어. 촌초심 같은 경우에 각주에 나와 있죠. 촌초심 뭐라고 돼 있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거야. 삼춘휘는 봄에 빛나는 거. 그치? 말하자면 어떤 봄빛이라고 하면 될까? 봄날의 빛? 쉬어가니 촌초심이 쉬이가 아니 왜 자꾸 쉬어간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봄빛이 빛날 때는 이 사람이 약간이라도 벼슬을 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청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쉽게 휙 지나가 버리고 촌초심이 그지없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서 내가 어떻게 했어? 동장을 빌어차고 오마를 바삐 몰았어. 내 벼슬하던 시절에 겨우 간신히 해가지고 청춘 다 지나갔으니까 빨리 공명을 더 이루어서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려고 구리로 된 도장, 그것을 차고 오마 같은 건 기병대 같은 거거든요. 바삐 몰아서 남주 백리지에 여민휴식 하려고 했는데
여민휴식 이것도 각주 나와 있죠. 백성들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야. 남쪽의 어떤 고을의 백리 땅에 내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려 했어. 이게 지향이었어. 간신히 이제 벼슬 해가지고. 이마흰 모진범이 어디서 나타났나? 세모하면 부정적인 대상 알고 계시죠? 말하자면 자기가 하려던 이것의 방해물이 되는 거지. 여민휴식의 방해물이 되는 거야. 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걸 못하게 되는 거지. 왜 숙세에서 이런 갈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가뜩이나 엷은 환정 하루아침에 다 제가 되었다. 벼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뭐 각주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제됐다. 젖은 옷을 벗어놓고 황관, 평민의 신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으로 갈아 썼다. 그러니까 젖은 옷 같은 경우에는 관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놓고 관직을 놓고 평민으로 갈아 쓰고. 그러니까 이 흰 모진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지? 채 하나 떨쳐지고 호연이 돌아오니 돌아왔어요. 산천은 그대로야. 불변해. 송죽이 나를 마치 반기는 듯 했어. 은거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숙세에서 갈등을 겪고 은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시비를 찾아들어 삼경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초가집에서 경서를 읽어가면서 사는 거지. 할아버지의 삶과 비슷했던 거야. 금서일실이야? 아니 내 분위기느냐. 내가 검은고 연주하고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작은 방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바로 나의 분수다. 앞내에 고기 낳고 뒷매에 앞에 연못, 그지? 앞에 뭐 개울가에 물인데, 그래서 고기를 낚시질하고요. 뒷산에서 약을 캐고요.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은거하는 삶 살고 있는 거야. 수업을 일로 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니까 인생 지락이 이밖에 또 없다. 뭐 느끼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서 위안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나오고 있어, 그지? 내가 벼슬을 간신히 늦게 조금 했는데 그것도 방해물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평민으로 돌아서 은거하는 삶을 살면서 야 그래 이게 내 분수야.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어. 위안을 받고 있어. 인생 지락을 느끼고 박잔에 술을 부어서 아주 좋은 잔 아니고 그냥 잔, 좀 허름한 그런 잔에다가 술을 부어 알맞게 많이도 안 먹어요. 항상 안분지족의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알맞게 먹은 다음에 수조가를 길이 읊은 다음에 혼자서 흔들어대니 자 죄송합니다. 자 뭐 한 거야? 물에서 어떤 그 곡조 같은 거 노래를 쫙 부르고 혼자서 허허허허 하니까 호탕한 미친 흥 정서 행여 남이 알겠느냐? 하마 저물었느냐? 먼 매? 저물었는가? 달에 산이 오른데 산에 달이 뜨고 있죠. 이제 뭐 해보자. 쉬자. 아마 여기 중략 부분이 있고 나서 마치 진짜 할아버지 막 어부사시사 그런 모습처럼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왔나 봐. 바위에 배를 메어라. 패랭이 빗기 쓰고 오죽장 흩어짚어서 모래둑을 돌아들어서 석경으로 올라가니까 돌길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오류댁 소세한데 경물이 새로워라. 오류댁 여기 아래 나와 있어. 누구라 그랬지? 도연명의 집으로. 여기서는 도연명의 집 자체보다는 은거하는 집에 그것이 깨끗한데 경물이 새롭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로 간 거야. 솔그늘에 흩걸으며 원근을 바라보니 뭐 솔그늘에 이렇게 흩어 걸으면서 먼 데를 바라봤어. 자연을 또 바라보니까 물과 달이 영롱해서 하늘과 땅이 다 제각기인 듯한 느낌. 히히호호. 히히호호는 약간 그 느낌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거 즐겁고 평화로워서 내 신세를 다 잊어버리겠구나. 이 중에 맺힌 마음이 북궐에 달려 있었어. 북궐 어디야? 임금 계신 곳이야. 임금 계신 곳. 임금의 장소. 그럼 이 사람의 장소는 아까 어디라고 봐야 돼? 자연 속에 은거하는 그런 몇 개 나온 거 있잖아. 막 오류댁 이런 거. 그치? 자, 북궐에 달렸으니까 사안사죽도사 옛일이 오늘일세. 여기 각주 나와 있어. 이런 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해줘요. 이거는 아마 상황이 올라가서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연계교재 나온 거 진짜 연계돼서 수능에 나올 때 각주 빼버리는 경우 있으니까 분위기는 파악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옛일이 오늘일세 지금 자신의 모습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거야? 자기 혼자 그냥 지금 속세를 떠나서 이제 묻혀서 사는 그런 모습. 진나라 사람 사안이 음악으로 시름을 달래면서 지냈다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내 근심 무익한 줄, 이익이 없는 줄 내가 모르지 아니하는데 나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근심하는 거. 이 근심이란 게 뭐겠어?
북걸에 달려 맺힌 마음이 북걸에 달렸다. 속세의 미련이지, 그지? 속세의 미련.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해봤자 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익이 없어, 그지? 예? 모르지 않아. 하지만 이게 그치질 않단 말이야. 왜? 내 천성이야. 하늘이 나한테 준 그런 성격 자체가 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진실로 가소롭다. 두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로 가소롭다라는 게 웃을만하다라는 거니까 스스로 좀 조소를 날리는 거지, 그지? 자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자, 두어라. 강호의 일민이 되어서 축성수나 하리라. 임금이 오래 살기를, 임금의 장수를 바라는 그런 것이나 하리라. 그래서 속세의 미련이 아직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윤희우의 일민가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극도로 싫어하지 않으면 풀 수 있었던, 잘 읽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고요. 원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읽은 다음에 문제로 갔다 와야 돼요. 특히 여기서 문제 보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에서 한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서리적인 표현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짚어주진 않았는데 찾기가 어려워. 34번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얼른 못 찾겠거든. 여러분이 은근히 표현상의 특징 많이 틀리더라고요.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36번도 가, 37번도 가나. 그러니까 36번도 가나, 37번도 가나. 거기서 가와 나에 관련된 걸 먼저 없앨 수 있어야 돼. 아, 가에 관련된 거. 그래야지 문제 푸는 정확도가 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풀고 와서 해설 강의니까 나로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수필은요.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과 전개 방식만 알면 됩니다. 글쓴이의 가치관과 전개 방식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메밀꽃 필무렵에서 잘 알고 있는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죠. 그리고 또 보기부터 봐야 돼. 글쓴이는 자신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대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비춰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야. 자기 돌아본다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글쓴이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되게 중요한 거 나오죠. 이 성찰을 통해서 무기력한 삶을 뭐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럼 이 대조되는 이 인물은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큰 힌트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붉은 튤립의 열 옆으로 쫙 줄지어 있어. 튤립이. 근데 나무장미이랑 늘어서고요. 달리아가 장성하고 다 꽃이야. 우방의 화렵, 온통 빈틈없는 보료를 펀다. 그지? 잎을 쫙 펼쳐 있다.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가구에서는, 이런 거리에서는 좀처에 얻어볼 수 없는 귀한 경물이다.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이야, 풍경이야.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필자는 행복스럽게 여긴다. 자, 지금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꽃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나와 그럼 꽃이 대조된다는 건가? 수필에도 가끔 그거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읽어보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필자의 정서 뭐? 행복을 느꼈어. 그 한 조각 밭을 다스려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야? 놀라운 제인도, 장정도 아니고 별사람 아닌 한 사람의 60을 넘은 노인인 것이야. 자, 내가 꽃밭을 봤어.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나는 행복감을 느꼈어. 그 꽃밭을 만든 사람은 누구다? 60을 넘은 노인이었어. 봄에 씨를 뿌려서 꽃 피우고 가을에 뒷거듬 그리고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진 사람은 참으로 그 60옹 단 한 사람. 60 먹은 늙은이 한 사람인 것이다.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부터 하늘로도 번기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그런 약간 히어로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기를 읽었으면 느낌이 왔어야지.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조되는 그 인물이 뭔지 알겠지. 그 노인이란 말이야. 노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야.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이 계속 그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옹은요,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지만 서두르는 법, 지치는 법, 말하는 법 없이, 말하자면 서두르는 법, 서두르지 않아. 지치지 않아. 지칠 수 없어, 그지? 과묵해.
묵묵히. 딱 이 단어죠. 그죠? 이게 맞죠. 뭐? 성실해. 묵묵히 일해. 묵묵함이라고 할까? 그의 장기가 마치 뒷자치 나날 장기가 미치는 장인의 뭐 기구라고 하면 되겠죠. 한자 그대로 보면은. 근데 이거 단어 몰라도 그의 무엇이 미치는 뒷자치, 뒷의 모습은 나날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이거 다 몰라도 그가 하면 새롭고 아름다워진대.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는 그 힘든 노동의 의식의 표정은 그러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고전시가 그 고전 어휘로 쓰인 것보다는 쉽잖아. 고전시가 읽어갈 때도 어려운 단어 나오면 약간 띄엄띄엄 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시험장에서는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는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꼼꼼하게 지금 쌤 이거 왜 얘기해 주는데 다 적어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할 때 이제 그러면서 어휘력을 늘려가는 건데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그거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또 읽어가는 방법이 있다. 넘어가. 어쨌거나 침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 어떤 것은 이것은 조금도 눈에 띄지 않고 사랑하는 희열이 드러나 보인다. 그러면 이게 없고 희열이 드러나 보니까 희열과 반대되는 걸 거 아니야. 힘든 노동의 의식이야. 그지? 그게 없이 이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희열에 가득 차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얼굴이 마주칠 때 아이같이 방긋 동심의 표정을 읽으면 그는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게 고로죠. 50평생 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을 하고 있대요. 그치? 이 사람은 성실하고 묵묵한데 무엇을 노동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이걸 좀 더 아래다 적을 걸 그랬네. 그치? 여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이 노인에게 연결된 거예요. 알겠죠? 자, 참으로 50평 속에 그지? 그의 생활은 싫은 노역이 아니라 즐거운 예술.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 생활의 미화, 미학적인 그런 만들어 놓은 거, 아름답게 만드는 거. 노동의 예술화. 진보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노동의 참된 경지를 보여주는 그 구체적 사례. 그게 바로 그 노인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그죠? 뭐 노동 예술 이게 바로 노동의 참된 경지야. 저도 배워야겠어요. 수업을 예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자, 생산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겸했고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열매까지, 결실까지 아울러온다.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으로써 아름다움을 하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갖고 꽃 예쁘잖아.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동의 표정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이 예술이란 게 꽃밭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성실함과 묵묵함과 거기서 만족, 행복을 느끼는 참된 경지에 이른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거든. 우리 뒤에 안 봤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느끼는 거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필은 원래 그렇게 교훈을 이야기하잖아요.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허리 굽은 60옹의 여일한 생활의식에 비교 뭐 하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야 이제. 월등 저하되고 소침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지 못한다.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소침이란 것은. 그런 걸 깨달은 다음에 나는 부끄러워. 왜? 무기력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주기적으로 생활 의욕이 급거히 절약되고 무기력해지고 일종의 침체된 플래토, 뭐 침체기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죠.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삶의 약간 바이오리듬에서 항상 여기에 다다르게 될 때, 그지? 주의가 어둡고 진태가 귀치 않고 우울, 점이도 낮게 깔리는 거야. 결과는 생활력조차 감퇴하여 버립니다. 무기력한 사람 계속 이쪽이야. 욕심 없고 희망이 없는 탓이라면 60옹의 앞에서는 왜? 그 사람보다 훨씬 젊은데 욕심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이 젊은 사람이 그 늙은이 앞에서 보라먹고 비굴해서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야. 창피해. 솔직하게 말하면 그 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답답해져. 왜? 희망이라는 자체가
되게 막연한 거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도 이제 아직 1학년이니까 야, 목표의식을 가져. 넌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전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 가지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그 희망이란 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꼰대 같은 말을 한마디 하자면은, 시체말로 많이 쓰죠. 꼰대란 말 많이 쓰는데, 행동력이 있을 때 이게 좀 구체적화돼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이걸 보려 그러면은 안 보여요. 좀 움직이면서 뭔가를 봤을 때 근시안적인 또 거시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야. 멀리 보려면은 답답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보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지. 힘냅시다. 알겠죠? 어쨌거나 답답해. 막연함 때문에. 뜻없는 그지? 답답한 게 당연하고요. 뜻없는 그런 명랑한 것은 천치에 가는, 아무 뜻 없이 그냥 밝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바에, 그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대는 생활 신조를 어떻게 세웠냐고 묻고 싶은 때조차 있다.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그지? 행동이 없는 이상 갑을 흑백을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보라고 다시 청해보고 싶다. 우를 말할 때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그지? 생활의식의 저조에는 너무도 절실함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보이질 않아서 답답해서. 그래서 여기에 좀체 구하기 어려운 점이, 내가 낮게 깔리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 나도 알아. 왜냐면 이때 이제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암울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야지 걸어갈 거 아니야 라고 있기는 있지만, 원인이 거기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인상쓰기 뿌리고 있어야 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내 주변에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알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 가까운 손잡이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렇지? 플레토를 정복하고 식물 이하의, 자기의 무기력이 식물 이하의 무기력이래요. 동물까지 알았어. 식물까지도 알았어. 식물보다 낮은, 식물 이상의 그런 어떤 행동의 생활로서 애써 올라야 할 것이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야? 식물 이상의 행동의 어떠한 그 생활. 알겠지? 그걸 올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손잡이는 뭘까? 손잡이는 어떤 극복맥에 간신히 그거라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손잡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서리적 표현을 활용했다. 답이 이거죠.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나마 가 같은 경우에는 행여 두 번 나오거든. 아니 내 분인가. 행여 남이 알겠냐. 남들은 몰라.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지금 개념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은요, 선생님 개념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서리적인 표현을 몰라서 틀리진 않을 테지만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너 개념을 모르는 거야. 당연한 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해서 이미 뻔히 정해져 있는 답을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 그게 서리법이지, 그지? 아니 여기 나오잖아. 행여 남이 알겠는가? 남들은 몰라 라는 것을 의문 형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에는 어디에 있어? 갑을 흑백을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가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면 의미 강조는 당연한 거다.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야.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돼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혹시 이거 착각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오류댁, 구체적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잘 알려진 그런 대상으로 자기가 은거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사실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면 현장감은 드러나요. 그리고 특히 나에는 아예 없어. 구체적 지명이 또 가에도 없다고 봐야 되고. 청각적 이미지 가에 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그지? 아까 선생님이 그거 흔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노래 부르는 거, 거기 청각적 이미지 살짝 있지만 거기 또 대상의 특성으로 연결이 안 돼. 가도 나도 없고. 연쇄 둘 다 없어. 언어유희 둘 다 없어.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야.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틀린 친구들은 여기서 머물렀을 텐데 각각의 개념을 좀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일반적인 거리에서 좀처 볼 수 없는 귀한 경물, 그 꽃밭이 아침 저녁으로 난 그걸 볼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풍경의 가치,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수시로 감상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정서가 드러나 있죠. 그 노인은요,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지만 이런 법 없고 이런 법 없고 아주 묵묵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그런 기구가, 농기구가, 장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기구가 딱 지나가면 새로워져, 아름다워져. 대상에 대한 의혹이, 그 노인에 대해서, 그 노인은 뭔가 보양식을 많이 먹을 거야, 이런 의혹이 있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수가,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어. 2번이 정답이지, 아예. 오케이. 뭐 답은 나왔지만 봅시다. 아이같이 방긋 웃는 그 노인의 모습, 주의 깊게 살펴본 대상의 모습, 예술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맞아. 희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나 막연하다 그랬지, 선생님이. 막연하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구체화하지 못한 거지. 그치? 막연한 거야. 글쓴이의 심정, 뭐? 답답. 미음,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거다.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점의의 뭐, 그지? 근인이라고 얘기했나? 근본적 원인. 자신이 현재 상태, 낮게 깔려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 먼저 와서 가에 대해서 쭉 없애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지. 오만은 과거에 억압하던 대상이야. 내가 관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거 타고 가는 거, 뭐 그런 모습이야. 화자를 과거에 억압하던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옷은 아까 쌤이 뭐라 했어요? 젖은 옷. 옷이 그거 맞지? 젖은 옷. 그러네, 젖은 옷. 관직에 그것을 벗어놓고란 얘기야.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소재. 지금 가만 쭉 보고 있어. 송죽은 화자가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와서 만난 소재. 야, 이건 살짝 애매한데 세모 정도인데 왜? 돌아와서 만난 소재는 맞는데 새로운 공간, 돌아왔다는 게 새로운 거랑 연결이 되나?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래, 맞다고 해봐. 세모 해놓을까, 세모? 다른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그지? 달이 떴으니까 내가 이제 배를 대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제 좀 쉬어보자 라고까지 얘기하잖아. 이건 맞아. 오류댁은 화자가 동경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공간이야. 동경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공간? 오류댁은? 그런 행위가 여기서 드러나? 굳이 그러면 은거지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갈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애매해. 내가 은거할 것이냐, 속세로 나갈 것이냐,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을 하고 있어서 애매하다. 이런 건 분명히 혹시라도 답이 아니잖아?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이걸 확실하게 해줄 거야,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왔어. 실제로 우리 문제 풀면 이 정도로 없어지면 이거 볼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는 거지만. 자, 나의 꽃은 글쓴이가 관찰하는 대상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도록 도와? 꽃이 도와줘? 볼 필요도 없지만 이것도 아니잖아. 꽃이 뭘 도와줘? 그 관찰한 대상이, 꽃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도록, 노인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도록 이상을 펼친 모습이 나타난 게 꽃이지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치? 자, 나의 손잡이는 글쓴이가 이를 사용하는 인물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 손잡이라도 자꾸 일어나자는데 뭐야? 아니잖아. 그냥. 튤립은 글쓴이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무슨 얘기야? 확실히 아닌 거 보여준다니까. 아침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의 일관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적 배경. 관찰한 대상 노인. 일관적 행동. 꾸준하게 일하는. 답이 4번이지. 꽃밭은 글쓴이가 경계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공간? 아니잖아. 글쓴이가 배우고자 하는 행위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지. 노인의 그런 행위가. 그래서 답 4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뒤에 게 확실하게 없애줄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보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가를 먼저 없앴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앞내에 고기 낳고 뒷매에 야각하면서 인생지랑 느끼는 거.
자연 속에서 위안을 겪고 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발견했었고, 우리 가만 우선 쭉 봐봐. 금서일시를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3번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민. 적절하지 않은 거야. 맞아? 이걸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야. 자연 속에서 그냥 내 책이나 읽고 거문고 연주하고 은일, 그지? 은거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내 분수다. 탑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줬잖아. 가만 먼저 보고 갔다면 나머지 볼 필요 없이 이 3점짜리를 맛있게 드셨겠죠. 그죠? 앞내 고기, 뒷매 약. 아, 내가 뭐 앞으로 가냐? 내 근심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천성 못 변해 가소롭게 따는 거 번민 떨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아, 내가 지금 이 근심하는 거 진짜 소용없는 거 알지만 내 근본적인 천성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강호 일미대 축성순하리라 은거하면서도 세상을 향하는 그 임금에 대한, 그지? 그런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 다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제 나를 봐봐. 근로의 예술, 근로와 예술 동시에 지닌 생활, 노동의 참된 경지, 그 노인의 모습. 화자가 깨달은 가치 있는 삶. 소침됨을 깨닫고 생활로 급격히 절약되었다는 것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민. 이건 맞네. 아까 이건 틀렸지만 이건 맞아. 그치? 나의 육시봉 생활의식에 비교해보면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육시봉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 없다. 의지, 극복 의지 나와 있겠지. 그지? 극복 의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서 지문, 마지막 독서 지문이죠. 들어가 봅니다. 지문입니다. 화산기봉. 이 계모형 가정소설의 전형이죠. 계몽형이라고 쓸 뻔했다. 계모형 가정소설. 고전소설은 진짜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또 뭐가 나와 있어? 복이 나와 있어. 화산기봉 주인공 혼인은 주인공이 혼인한대요. 안타깝게도 화산기봉이라 되어 있어서 아직 주인공 이름을 모르겠어. 그지?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대요. 혼인 자체가 계모와 갈등이 있대. 우선 주인공이라고 동그라미만 할게. 동그라미 있고 누구? 계모가 있대. 근데 어떤 관계야? 갈등 관계야. 이렇게 반대 화살표만 해놓을게요. 자, 이로 인해서 가문 전체 위협이 되는 사건이 초래되지만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 거봐, 그나물의 그 밥이라 그랬지. 고전소설은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갔을 때 연계 효과가 진짜 제일 높은 그런 쪽이니까 좀 전체 줄거리,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 그 10컷 고전소설 같은 거 한번. 올해 수능에 최척점 나왔잖아요. 그것도 진짜 여러분이 보면서 최척점 먼저 봤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뭐 1학년 친구들이니까 경험 못했지만 나중에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 자, 어쨌거나 비범 능력 발휘해서 대응하고요. 한편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가족 외의 인물은 갈등 유발에 책임이 전가되어 처벌된대요. 어떤 가족 외의 인물이 있대. 근데 처벌된대. 이거 쓰진 않을게. 자,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주고요. 가족 내 인물은 어떻게 된대? 포용의 대상이 된대. 야, 그러면 얘는 포용의 대상이 되겠지. 가족 내 인물이니까 갈등을 유발하지만 그 외의 인물은 처벌이 된대. 어떻게 되는 게? 그쵸?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계모 장씨는 이성이 왕실의 한 사람이 돼요. 결혼을 했을 때 그게 갈등이 된단 말이야. 주인공 이름이 뭐인 걸 알 수 있어. 이성이란 걸 알 수 있어.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늘상 해랑과 신광법사에게 의논하였다. 이성 꼴비기 싫어. 쟤 왕족의 한 일가가 돼버렸네. 그러면서 누구와? 해랑과 신광법사와 의논합니다. 야, 어떻게 되겠어. 우리 보기 봤잖아. 가족 외의 인물은 처벌받는단 말이야. 괴롭힐 거 아니냐. 뻔하잖아. 그지? 자, 그러던 차에 이성과 화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해랑이 말했다. 화양공주라는 인물이 부인인가 봐. 공주니까. 얘가 왕실의 사람이 됐다는 거 보니까
부부인가 봐. 자,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고전소설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일부러 뭐 하려고 니들 호기심 유발하려고 독자들의 안 알려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묘책이잖아. 아래 그지? 나오는 것처럼 뭐 꾀를 생각해낸 거야. 장씨가 딱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 다른 꾀를 생각해 보아라. 아, 네 꾀는 별론 것 같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해랑이 신광법사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죠. 부인께서 이처럼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신광법사가 이때가 정말 좋으니 부인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밀스럽게 개교를 행한다. 뭔가 지금 얘네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갈등인데 얘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개교를 짜고 있는 거야. 비밀스럽게. 뭐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한편 정상궁은요, 이성이 화양공주를 박대하자 통한이 여기고 말합니다. 정상궁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정상궁. 이성이 화양공주를 좀 박대했나 봐. 공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마께서 이렇게 매몰차시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서방님이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대한다. 이로 인해 내가 항시 조심하고 있거늘 네가 주인을 원망하며 건세를 운운하니 어찌 한심치 않겠는가. 남편 욕하지 말라 그거야. 내가 불초한 거야. 아, 열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상궁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뚜벅뚜벅 신발 소리. 이성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화양이 물러나면서 이성을 딱 맞은 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성이 화양의 기색을 살펴보니까 방자함도 조금도 없고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요. 화양을 그러니까 어때? 아, 정말 그 다소곳한 조선시대의 그런 여성상을 보이니까 이성이 그날부터 그 전에 좀 박대를 하긴 했나 봐. 그죠? 지극히 후대하며 정이 점점 솟아났다. 자, 둘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관계는 이루어져 있었어. 그럼 부부 관계. 그러면서 둘이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해랑은 장씨와 매일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는 한편 얘랑 누구 얘를 해칠 계교를 짜고 있어요. 아까 계교가 뭐 그런 계교였나? 그지? 신광법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습니다. 해랑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법사는 개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 채 변신! 누구로? 이성으로 변신. 약간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죠. 명월로에 숨어들었어요. 밤에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화양공주 방으로 뛰어들어 칼로 어떻게 화양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밖이 막 시비들의 소리, 그지? 시녀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잘못 그냥 찌르고 엉겁게를 비껴 찌르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시비들이 들어왔을 때 이 화양공주의 시신을 보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발을 구르고 외당의 사실을 알리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화양공주를 살해했죠. 근데 개용단 먹고 무슨 모습으로 변신해서? 이성의 모습으로. 마치 누가 죽인 것처럼 하려고. 화양공주가 죽인 것처럼 하려고. 물론 결혼을 해서 남편이긴 하지만 공주야. 임금이 가만히 있겠냐고. 임금이 가만히 안 있어도 사람 죽인 사람 만들었잖아. 그지?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자,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발을 구르고 외당의 사실을 알리면서 우왕좌왕하는데 이성이 미쳐 나오지 못한 사이에 이영준이, 다른 판본 보면 이영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빠예요. 이영준이 사람 이름에 무조건 동그라미 치니까 이성을 급히 불러. 아들아 일로 와봐라. 이성이 나와보니까 명월로에 울음소리가 진동을 해. 시비들이 급히 뜻하지 않은 재앙이 화양의 몸에 미쳤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에 맞았다. 뭐 이런 거죠. 전했어요. 이성은 크게 놀라면서 얼굴빛 태연. 이성 성격 어때? 굉장히 침착해. 그런 스타일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굴면서 딱 그지? 태연이 하였다. 이성이 화양을 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주는 보자마자 이성 그지? 뭐 도련님께서 하든가 그지? 누구께서 화양공주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준이 이성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준은 장씨를 의심합니다. 평소부터 약간 뭔가 의심스러웠나 봐. 시녀들이 와서 찔렀어요 했는데 너 어디 있었어? 저 거기 있지 않았는데 딴 데 있었는데요? 의심스러운데 이런 관계가 되잖아. 그지?
의심하면서도 여러 시녀들이 이성을 찔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명월로로 갑니다. 명월로로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 울부짖고 있어.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라. 이영준이 휘장 밖에 서서 이성한테 들어가 봐라 라고 하니까 매우 잔혹한 모습의 화양공주의 시신이 있죠. 거기 보면은 잔혹하였다. 왕실의 금지옥엽으로 이런 일을 당하였고 그 누명이 이성에게 미칠 수 있으니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서술자 개입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해설지에는 이쪽은 지적하진 않았는데 선생님 볼 땐 충분히 서술자 개입이 될 것 같아.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인 것 같으니까. 그지? 그럼에도 얼굴빛이 전혀 흔들림 없어. 의연해. 이성. 침착하고 의연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겨. 그지? 침으로 톡 찔렀더니 살아난단 말이야. 살해당하지 않았어. 다시 살아났어. 그치? 이성에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야. 비범한 능력.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있고요.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던 이성은요, 외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서 전장에서 활약합니다. 이게 원래 전 6권 정도 되는 되게 긴 소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반역의 불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게 되고요. 그때 사신이 잃었다는 전가료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 그러니까 장면 끊겼어요. 여기서. 장면 끊겼어. 자, 이성은 이제 업적을 세우고요. 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서 내려가 보니까 임금의 교지가 와 있습니다. 임금의 교지. 근데 그 교지에 뭐가 돼 있어? 장씨의 허물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어. 이 교지는 뭐? 장씨의 허물이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궁궐에서 자기 집에 허물이 드러나 모든 관리에게 파다하게 알린 사실 부끄러운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게 됩니다. 이에 노비를 호령하여 장씨를 모시던 시녀와 유모 해랑. 이 해랑이 장씨의 유모였네. 그지? 유모 해랑을 잡아들여 실상 파헤쳐. 해랑이 비록 간악하지만 성격 직접 얘기했죠.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이야. 서술자 개입이야. 처음 자객을 보내어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부터 화양을 해쳐 그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바로 잡아야 돼. 요약적 제시지. 그런 게 요약적 제시야. 그리고 우리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아까 봤던 앞부분에. 처음에 자객을 보내서 이성을 해치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거야. 화양을 해쳐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 쓴 건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본 거지. 장면 끊기기 전에. 그랬던 거고. 장씨가 마음이 좁은 여자에서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이미 짐작을 한 게 약간 있었잖아. 그지? 간유감이 이 정도일지 생각도 못했다. 너의 간악한 죄로 명공의 집안에 화란을 끼쳤고 유악한 도사가 결탁해서 그 화가 국가에까지 미쳤어. 너의 주인을 아주 못된 아녀녀로 만들었어. 어찌 죽을 말하겠냐. 지금 해랑한테 하는 얘기야. 너의 주인을 못된 여자로 네가 만든 셈이야. 너는 어떻게 죽을 면하겠냐 하면서 노비명에서 지져 죽이는 형벌을 더해서 죽였대. 아까 보기에 나왔었지. 가족 외의 사람은 어떻게 돼? 형벌을 받아. 그렇지? 그러면서 지져 죽이고 장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아서 후원 냉옥에 가두었다가 개과천선한 길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내리기를 결정하죠. 이때 장씨도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닌가 봤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대잖아. 자기의 잘못을 좀 뉘우친 것 같아요. 그죠? 자, 한편 11살인 이무는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성은요. 이영준의 전 부인의 아들이고요. 계모 장씨는 이무라는 아들을 얻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때? 얘가 이제 장자고 말하 첫째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지 내 아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 이 집안에 말하자면 적자가 될 거 아니야. 물려받는 애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그게 바로 이무예요. 그죠? 근데 이무가 이제 모든 일에 어른처럼 노련해. 얘 나쁜 애 아니야. 좋은 애야. 어른처럼 노련하고 좋은 애야. 이 일을 당하니까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진대.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이처럼 심한 것에 놀라고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죄를 받은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 그걸 알고 목숨을 유지해.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효심이 있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이영준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어때? 이성과 함께 나가. 형아 나랑 좀 같이 해줘 하면서 나는 천륜 죄인이다. 엎드려 바른데 아버님 어머니의 망극한 죄를 더하지 마시고 불초한 저희들로 하여금 망고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을 마치며 눈물 비처럼 흘리니까 효성스러운 고동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누구 생각이야 이거? 또 서술자 생각이야. 서술자 갭 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뻔한 얘기야. 계모가
사람에게 누명을 씌고 괴롭히고자 하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냥. 그치? 아마 근데 오답률이 꽤 높을 수 있는 게 이제 또 시간 부족한 친구들 마지막 부분에 고전설을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영주는요 직접 화양의 상태를 확인했어. 들어가 보라 그러지 아들한테. 이성을 의심했어? 그것도 아니야. 장씨는 자신이 잘못 드러났을 때 결백 주장해? 아니야. 부끄러워했어. 해랑이 자백하는 척하면 장씨를 모함한 걸 꾸짖어? 아니야. 네 주인을 나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백하는 척하면서 모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틀렸고요. 이성은 화양이 습격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알려줬어? 아니야. 안 알려줬으니까 칼에 찔렸잖아. 다 이거네. 그지? 해랑은 이성과 화양이 이때가 기회다.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때를 노려라. 앞부분에 나오죠.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서수장 특징. 자, 항상 제가 이거 나올 때 이제 물어보는데 외양 세밀하게 묘사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납니다. 묘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기억에 잘 남아요. 없어. 그리고 이것까지 해주잖아. 우스꽝스럽게. 꿈 나와? 꿈 자체 안 나와. 삽입된 노래가 있니? 이건 가능해.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에 드러내는 건 맞을 수 있어. 그지? 삽입된 노래 자체가 없어. 비현실적인 소재 있어. 개용단. 그거 먹었더니 사람 얼굴이 그렇게 바뀌잖아. 개용단. 낭만적인 분위기. 얘는 맞지만 안 돼. 그럼 다 이거지. 서술자 개입을 왜? 중간적 판단 드러내려고. 서술자 개입 있었잖아. 5번이 정답. 개념. 개념 얘기다. 알았지?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설명. 방. 이성이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감정 딱 느껴봤더니 거기 봤더니 어때? 겸손한 여자야. 정이 날로 깊어져. 명월루 신광법사가 해랑의 지시를 따라서 몰래 숨어 있었지. 그지? 화양공주의 방. 신광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조급하게 밖에서 시비들이 시끌벅적하니까 잘못 찌르고 나오잖아요. 그죠? 외당. 이영준과 이성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차이. 아빠랑 이성이랑 문제 해결에 대한 건 뭐 그거 빼더라도 의견 차이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4번이지. 그치?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이영준에게 보내진 곳 반성해라 라고 내목에 가두게 되죠.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가 왕실 사람이 된 이성을 경계하여 개교를 꾸미는 것을 보니까 계모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혼인으로 인해서. 맞는 내용이겠죠. 그죠? 화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상군을 질책하는 것을 보니까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 아유, 여러분 이 작품 보면 화양은 되게 올곧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냐고. 또 이게 가족 내 유발된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 주인을 모시면서 그렇게 주인이 그래 네가 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돌려. 답 2번이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장씨와 해랑에 의해서 이성이 누명을 쓰는 일이 멸문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 아까. 그리고 본문에 멸문지하가 뭐 될 수 있다. 그지?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족의 존속을 위험하는 거 어디 나와. 그지? 가문 전체 위협이 되는. 그지? 자, 이성이 신이 한 침술로 목숨 살려. 비범한 능력.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긴 한데 급박한 상황에 대응은 근데 아예 비현실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 중간에 묘사됐을 때 아직 숨이 좀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죠? 자,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그래도 약간 비현실적이긴 하지.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급박한 상황에 대응한다. 침으로 사람 살리는 거. 자, 이무와 이성이 장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보니까 효라는 윤리적인 그런 것.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을 포용하려는 모습. 충분히 여러분이 적절한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짧지 않은 시간 세미랑 같이 이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